그날 장례식장의 복도는 유난히도 적막했습니다. 사람들 발걸음만 스쳐 지나갈 뿐 고개 숙인 어머니 곁엔 가족이라곤 누구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바쁘다며 오지 않았고 아들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장례 마지막 날 결국 장의차 뒤를 따라 나선 사람은 이른한 시어머니 김정옥 씨 혼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평생을 숨겨온 비밀, 며느리와 아들조차 모르는 엄청난 반전을. 정옥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마다 김치 공장에서 일하며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 비용까지 모두 책임졌고 며느리가 원하던 50평 아파트 전세까지 맞춰주려 무릎이 휘도록 일했죠. 그런데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어머님, 요즘 누구도 이렇게 안 살아. 요양원 알아보셔야죠. 나도 이제 내 삶을 살고 싶어요. 며느리의 말은 언제나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시댁 제사, 김장, 손주 돌봄 모든 건 정옥 씨 몫이었지만 돌아오는 건 불평과 무시뿐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며느리는 결정적인 말을 내뱉습니다. 어머님, 더 이상 저희 집에 같이 살기 힘들 것 같아요. 방도 좁고 저도 스트레스 받아요. 요양원에 들어가세요. 저희도 이제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정옥 씨는 짐한 보따리 들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들은 며느리 눈치를 보며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옥 씨가 요양원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 그녀가 매일같이 들르던 낡은 빌딩의 정체, 시장에서 장사하며 모은 돈을 어디에 쏟아부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어떤 약속을 지켜왔는지, 며느리가 무시하고 버려버린 그 시어머니는 사실 수십 년간 홀로 숨겨온 엄청난 자산가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등 돌리고 떠난 바로 그 순간 정옥 씨도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날 버렸지. 그러면 이제 내가 가진 걸 누구에게 줄지. 내가 결정할 차례다. 그녀는 긴 세월 동안 모아온 것들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통장 몇 개, 빚 없이 소유한 50억대 건물 한 채, 그리고 오래된 금고에 갇혀있던 서류들. 시어머니가 평생 감춰둔 비밀이 드디어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며느리는 몇 달 뒤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 있었다는 걸 그녀는 아직 모릅니다. 정옥 씨의 반전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새벽 5시 동네 전체가 어둠 속에 잠긴 시간. 정옥 씨는 허리에 묵직한 통증을 부여잡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가 있던 곳은 오래된 단칸방, 종로구에 40년 된 다세대 건물 3층이었다. 한 달 전만 해도 며느리와 아들, 손주와 함께 지내던 따뜻한 집이었지만 지금 그녀가 머무는 곳은 볕도 들지 않는 쪽방이었다. 방 한쪽에 놓인 작은 종이박스가 보인다. 그 안에는 그녀가 평생 아껴둔 것들이 담겨 있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찍은 가족사진, 손주 첫 돌잔치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낡은 통장 몇 권. 정옥 씨는 희미하게 중얼거렸다. 그래, 다 지나가는 거지. 나는 괜찮아. 괜찮다고 말했지만 손끝이 가볍게 떨렸다. 며느리가 집에서 나가달라고 말하던 그날이 아직도 귓가에 선명했다. 그날 저녁 식탁. 돼지불고기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정옥 씨는 손주가 좋아하는 달달한 간장 불고기를 만들었고 손주는 맛있다며 잘 먹고 있었다. 하지만 며느리 윤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어머님,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말투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내가 말해봐라. 무슨 일 있니? 저희 집 이제 너무 좁아요.
방도 부족하고 저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아이고, 내가 방을 더 치워줄까? 짐도 줄일게. 윤미는 단호했다. 그게 아니고요. 어머님이 아무래도 요양원에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순간 정옥 씨의 젓가락이 공중에서 멈췄다. 요양원? 네. 요즘 다들 그래요. 혼자 사시는 분들 요양원 가시잖아요. 저희도 이제 어머님 모시고 살기 힘들어요. 손주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밥을 먹고 있었지만 정옥 씨는 겨우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럼 내가 나갈게. 너희가 편하자고 하는 거잖아. 아들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 우리도 힘들어. 이해해줘. 그 한마디는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다. 결국 정옥 씨는 며느리의 말대로 그날 저녁 바로 집을 나왔다. 짐이라고 해봤자 옷 몇 벌과 작은 보따리. 도착한 방은 오래된 장판 냄새가 났고 벽지는 군데군데 뜯어져 있었다. 새벽에는 추위가 듬뿍 느껴졌다. 이웃 노인 한 분이 말했다. 아이고, 아줌마도 여기로 오셨구먼. 우리 같은 사람들 오는 데가 이긴 하지. 정옥 씨는 그저 웃었다. 그냥 잠깐 있는 거예요. 금방 나갈 겁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아침 7시가 조금 지나자 정옥 씨는 허리춤에 검은색 작은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다. 그 가방은 겉은 싸구려처럼 보였지만 손잡이는 다를 대로 달아 무언가 많은 세월을 증명하는 듯했다. 종로 시장 골목을 지나 떡집, 생선가게, 김치 도매상들이 문을 여는 길목 사이로 정옥 씨는 익숙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조금 지나자 한 건물이 나타났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지만 꽤 튼튼해 보이는 5층짜리 상가 건물. 정옥 씨는 그 건물의 문을 열어젖혔다. 1층 커피숍 직원이 인사했다. 사장님 오셨어요? 사장님. 맞다. 이 건물은 정옥 씨 소유였다. 한 달 전 며느리가 요양원 가라고 하던 그날 정옥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너희는 모르지. 내가 몇십 년 동안 뭘 해왔는지. 젊었을 때 남편과 함께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던 시절 정옥 씨는 알뜰하게 모은 돈으로 작은 땅을 하나 샀다. 그 땅이 재개발되며 지금의 건물이 된 것이었다. 하지만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며느리와 결혼하자마자 엄마 재산은 없는 걸로 치자며 결혼 비용과 전세금을 모두 시어머니에게 의존했다. 정옥 씨는 자신이 가진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재산 얘기하면 사람 마음이 달라져. 내가 본 게 어디 한두 번이냐.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했던 말 때문에 그녀는 재산을 끝까지 감췄다. 정우가 돈은 필요할 때 써라. 내가 힘들 때 아들 너무 믿지 마라. 사람 마음 모르니까. 그때의 약속을 지키며 그녀는 평생을 살아온 것이다. 그렇다고 며느리를 미워한 건 아니었다. 손주는 예뻤고 아들 가정을 지켜주고 싶어 손에 물말을 새 없이 도왔던 것이다. 하지만 요즘 며느리는 시댁일엔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어머니에게만 일을 떠넘겼다. 어머님, 김장 절인 배추는 좀 사다 놓으세요. 저는 손주 어린이집 데려다 줘야 하니까요. 어머님, 이번 제사 음식은 좀 대충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탕국은 꼭 정성스럽게요. 어머님, 집에 계시면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좀만 도와주세요. 언제나 이런 말투였다. 정옥 씨도 사람이었으니 서러움이 쌓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진짜 결정타는 그녀를 집에서 내쫓던 바로 그날이었다. 쪽방살이를 시작한 지 2주쯤 됐을 때였다. 경로당에 들러 국을 먹고 있던 어느 오후
평소 떠들기 좋아하는 박할머니가 말했다. 정옥 씨 이야기 들었다? 며느리가 사람들한테 뭐라 했는지 알아? 뭐라 했는데요? 시어머니가 너무 오래 살고 너무 깐깐해서 집안을 힘들게 한다고. 그래서 요양원 보내버렸다고 당당하게 말했대. 정옥 씨의 숟가락이 멈췄다. 박할머니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뭐라 그랬는지 아나? 요즘 누가 시어머니 모셔요? 우리도 이제 우리 삶 찾아야지. 이랬다네. 다른 노인들도 수군거렸다. 그 며느리 참 입이 가벼워. 아휴, 요즘 젊은 며느리들 무서워. 정옥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저녁 쪽방 문을 닫고 홀로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평생을 다 바쳤는데. 하지만 오래 울지 않았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낡은 금고를 열어 재산 서류를 다시 꺼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며칠 후 건물 관리실에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성이 찾아왔다. 나이는 40대 중반쯤, 굉장히 단정하고 예의 바른 인상. 김정옥 사장님, 상담 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상담이요? 네, 건물 매입임대 관련해서요. 사장님, 건물이 이 지역에서 가치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투자 제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정옥 씨는 놀라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 그 여자는 차분히 말했다. 혹시 가족분들과 함께 결정을 도와드릴까요? 그 말에 정옥 씨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가족한테 얘기 안 해요. 아, 그러시군요. 나는 혼자 결정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가진 걸 누구에게 줄지 고민하는 중이에요. 그 여자는 순간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장님, 저도 사연이 많아서 그런데요. 혹시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만 해주세요. 정옥 씨는 그 여자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어딘가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조만간 다시 봅시다. 그 말은 단순한 인사 같았지만 사실 정옥 씨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정옥 씨는 조용히 며느리 집 앞에 섰다. 아들은 없고 며느리 윤미와 손주만 있는 시간이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찾아온 건 아니었다. 정말 잘 지내는지, 손주는 괜찮은지 그저 눈으로라도 보고 싶었다. 그러다 창문 너머로 들려온 며느리의 목소리. 엄마는 진짜 답답해.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제 내가 편해야 돼.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야지. 정옥 씨는 조용히 돌아섰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이제 너희 인생 살아라. 나도 이제 내 인생 산다.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그날 이후 마음은 단단히 굳어졌다. 쪽방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정옥 씨는 금고를 꺼냈다. 손에 장갑까지 끼고 두터운 서류철을 꺼냈다. 그 안에는 건물 등기부등본, 부동산 3곳 매입 계약서, 총 자산 약 58억 상당의 평가 서류, 오래전에 작성해둔 유언장. 그녀는 유언장을 새로 쓰기 위해 흰 종이를 꺼냈다. 손은 조금 떨렸지만 글씨는 또박또박했다. 나 김정옥, 내 마지막 재산은 나를 진심으로 아껴준 사람, 그리고 내가 앞으로 선택할 사람에게 남긴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아주 조용히 한 문장을 적었다. 가족이라고 해서 자격이 있는 건 아니다. 그 문장을 적는 순간 정옥 씨의 눈빛엔 살아온 세월의 상처와 단단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그녀는 아직 모른다. 몇 달 뒤 며느리가 어떤 일을 겪을지, 며느리가 어떤 후회를 하게 될지, 그리고 그때 그녀가 들게 될 충격이 얼마나 클지. 하지만 그 모든 건
이제 막 시작된 정옥 씨의 조용한 반전에 속해 있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지킨다. 그녀의 첫 번째 반전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며느리 윤미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정옥 씨가 집을 떠난 후 집안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침 식탁? 손주는 멀뚱히 앉아 시리얼만 휘젓고 있었고 윤미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아휴의 아침 챙기는 것도 버거워 죽겠네. 곁에서 아들은 핸드폰만 보고 말했다. 엄마가 있을 때가 편하긴 했지. 윤미의 눈이 번쩍였다. 뭐라고? 당신 지금 그 말이 나와? 난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질 뻔한 사람인데. 아들은 입을 닫았지만 그 말은 집안에 남아있던 미묘한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정옥 씨가 있었을 때 집안일 절반이 그녀 몫이었다. 손주 챙기는 것도 청소도 저녁 준비도 자연스럽게 그녀가 했다. 윤미는 그 사실이 새삼 떠올랐다. 아, 진짜 귀찮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괜찮아. 이제 우리끼리 살면 되는 거야. 그러나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다. 며느리는 처음엔 홀가분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풀리는 듯했고 집안에 어른이 없으니 마음도 편했다. 하지만 며칠 지나자 집안 곳곳에서 들리지 않던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냉장고에서 웅하는 소리, 전등이 깜빡이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창문 틈새 소음,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 밥은? 엄마, 내 체육복 어디 있어? 엄마, 학교 숙제 같이 해줘. 하루 종일 손주는 엄마를 불렀고 아들은 회사 일에 바쁘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윤미는 점점 짜증이 쌓여갔다. 아, 미치겠네 정말. 그때 문득 떠올랐다. 어머니가 계실 땐 이런 게 없었지. 곧장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야, 아니야. 내가 편하려고 어머님을 모시는 건 아니었어. 그냥 힘들었을 뿐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했다. 윤미는 결혼 후에도 꾸준히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며 알바를 하는 정도의 소득만 있었다. 가게의 중심은 아들의 월급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아들이 말했다. 여보, 회사에서 인력 구조 조정 얘기 나오더라. 나도 불안해. 윤미 손에 들린 컵이 살짝 흔들렸다. 그게 무슨 말이야? 월급 줄어들 수도 있고 부서 이동하면 수당도 없어져. 윤미의 머릿속이 순간 하얘졌다. 엄마가 있을 때는 집안에 돈 걱정이 없었지. 아무리 해도 어머니가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한 달에 몇십씩 보탰으니까. 하지만 그녀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어머님이 계셔서 우리가 편했던 게 아니야. 우린 우리 힘으로도 충분해. 그 말은 거의 주문처럼 들렸다. 하지만 며칠 후 아이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다. 이번 달 교육비가 아직 입금이 안 됐어요. 윤미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 잠깐만요. 오늘 바로 보내드릴게요. 그녀는 은행 앱을 켰다. 잔액은 12만 원. 뭐야? 아들이 보낸 생활비도 이미 대출금과 관리비로 빠져나간 뒤였다. 윤미는 처음으로 시가 쪽에 말을 꺼낼까 고민했다. 혹시 어머님께 잠깐만 도와달라고 하면. 그러나 곧 자기 뺨을 때리듯 속삭였다. 안 돼. 더는 어머님한테 기대면 내가 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무서웠다.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정옥 씨의 부재가 집안 경제를 흔들고 있었다. 그날 오후 윤미는 집에만 있을 수 없어. 집 근처 시장에 나갔다. 그런데 떡집 아주머니 둘이 수군거리는 게 들렸다. 그 건물 말이야. 사장님이 자식한테도 안 알려준다며? 아유, 그 시어머니 대단해. 빌딩 한 채를 혼자 갖고 있다잖아.
윤미의 귀가 확 열렸다. 빌딩? 다른 아주머니가 물었다. 어디 건물인데요? 종로 쪽 5층짜리 상가. 역세권이라 큰 돈이지. 윤미의 발걸음이 멈춰섰다. 종로? 어머님이 그 근처에서 매일 다녔던 거 그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설마 어머니가 그 건물에? 윤미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어머님한테 그런 돈이 있을 리가. 하지만 머릿속에서 말이 반복됐다. 사장님이라고 불렸다던 여자가 있었다는 소문. 어머니가 매일같이 들고 다니던 낡은 가방. 쪽방에서도 숨겨둔 금고. 그녀는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졌다. 혹시 내가 큰 실수한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생각은 너무 늦게 찾아왔다. 그날 밤 아들이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다. 여보, 나 오늘 희한한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 아들은 문에 기대며 말했다. 엄마가 종로에 건물 하나 가지고 있었다는 말 들어봤어? 순간 윤미의 심장이 멈췄다. 뭐? 회사 동기가 그러는데 그 지역 상가들 새로 매입 들어간다고 하더니 거기 사장님이 이름이 김정욱이라더라. 윤미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혔다. 그게 우리 어머니 이름이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혹시 엄마가 우리한테 숨긴 게 있는 것 같아. 윤미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다. 그럼 우리가 어머님을 내쫓은 건? 아들은 고개를 떨궜다. 당신이 그때 너무 강하게 나갔어. 뭐? 당신도 아무 말 안 했잖아. 난 그냥 말릴 용기가 없었어. 부부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다. 우리가 평생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다. 윤미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만약 그 건물이 진짜 어머니 소유라면 그 재산이 다 누구에게 가는 거지? 혹시 어머니가 우리에게 한 푼도 안 남기면? 다음 날 아침 윤미는 결심했다. 어머님을 찾아야 돼. 지금 와서? 어머니가 위험할 수도 있잖아. 그런 말이 이제 와서 무슨 의미야? 윤미는 남편을 노려봤다. 당신은 몰라. 어머니가 우리 버린 게 아니야. 우리가 어머니를 버린 거라고.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윤미는 차를 몰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살았다는 쪽방촌으로 향했다. 쪽방 관리인은 말했다. 아, 그 할머니요? 일주일 전에 방 뺐어요. 네. 그분 보통 사람 아니에요. 차도 기사 딸린 거 타고 왔다니까? 윤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기사요? 예, 중후한 양복 입은 남자들이 와서 할머니 짐 챙겨서 바로 모시고 갔어요. 윤미는 그 자리에서 입술을 떨었다. 그러면 어디로 가셨는지.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셨는걸. 윤미는 벽에 기대숨을 몰아쉬었다. 어머님은 우리에게 돌아올 마음이 없으신 거야?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자신이 했던 말들이 귀를 찢을 듯 다시 떠올랐다. 어머님, 이제 요양원 가세요. 저희도 저희 삶 살아야죠. 더 이상 같이 못 살아요. 윤미의 목에서 차가운 떨림이 흘러나왔다. 나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 시각 정옥 씨는 전혀 다른 공간에서 있었다. 강남의 조용한 고급 주택가, 한적한 가로수길을 지나 그녀는 새로 계약한 작은 단독주택 앞에서 관리인을 만났다. 사장님, 도배랑 바닥 마감 다 끝났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 집은 누구한테 주실 건가요? 정옥 씨는 미소를 지었다. 그건 조금 더 지켜보고요. 그녀는 며느리 윤미와 달리 자신을 진심으로 도와주었던 사람들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날 그녀는 2주 전 찾아왔던 정장 차림의 40대 여성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당신 말대로 한번 믿어보고 싶소. 사장님 정말이요? 그래. 내 인생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지. 그녀는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나를 버린 사람들에겐 남길 게 없다. 며느리 윤미는 아직 모른다. 그저 재산만 잃는 게 아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구조조정 대상이 되고 아이 교육비와 생활비는 계속 부족해지고 그리고 곧 정옥 씨 이름으로 된 모든 부동산이 새로운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사실도 모른다. 더 충격적인 건 며느리가 예전처럼 어머님 죄송해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되돌릴 수 있는 시점은 이미 지났다는 것이다. 밤이 깊은 시각, 정옥 씨는 강남 집의 작은 거실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살살 불어왔고 도시는 반짝이는 불빛으로 가득했다. 그래, 이제부터다.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버려진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건 나를 버린 며느리가 평생 잊지 못할 날이 오겠구나 라고 말하는 듯한 강한 눈빛이었다. 며느리 윤미의 불안은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현실이 되어갔다. 가벼운 금전 문제였던 것이 점차 생활 전체를 흔드는 지경에 이르렀다.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아들이 말했다. 여보, 나 오늘 인사팀에서 호출받았어. 왜? 무슨 일이야? 말하기 좀 그런데 이번 구조조정 명단에 내 이름이 올라갔대. 윤미는 손에 든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뭐라고? 당신이 왜? 당신 회사는 평생 직장이라며. 그러니까 나도 충격이야. 부서 통폐합이래. 그래서 이번 달까지만 나오라고 하더라. 윤미의 표정은 완전히 하얘졌다. 그럼 우리 대출은? 애 교육비는? 생활비는? 우리 어떻게 되는 건데? 아들은 고개를 떨궜다. 미안해. 잠깐만 상황 정리하자. 하지만 잠깐이란 말은 그때부터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며칠 후 윤미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가 걸려왔다. 고객님, 이번 달 카드 결제가 미납되었습니다. 다시 확인하고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잔액을 확인했다. 통장에 남은 건 8만 7천 원. 윤미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럴 리가 없어. 최소한 이 정도는 여유가 있었는데. 그때 아들이 말을 꺼냈다. 여보, 사실 내 퇴직금도 회사 상황이 안 좋아서 당장은 못 준다더라. 뭐? 윤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요양원? 어른 모시는 게 힘들다고? 우리가 힘들다고? 그 모든 말이 지금 부메랑이 돼서 되돌아오는 건가? 그리고 드디어 윤미는 처음으로 현실과 마주했다. 어머님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하지만 그건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어느 늦은 오후 손주가 가방을 메고 집에 들어왔다. 엄마, 나 할머니 보고 싶어. 그 말에 윤미의 가슴이 철렁했다. 뭐? 할머니 집에서 김치찌개 먹고 싶어. 할머니가 만들어주면 제일 맛있어. 윤미는 애써 부드럽게 말했다. 할머니는 잠시 여행 가셨어. 그러자 손주는 고개를 갸웃했다. 근데 선생님이 그러는데 우리 반민수 할머니는 요양원에 가셨다던데. 우리 할머니도 요양원 갔어? 윤미는 말을 잃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손주는 더 말했다. 아빠가 그러던데. 우리가 할머니를 내쫓았다고. 뭐라고? 윤미는 방문을 쾅 닫았다. 남편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거야? 그리고 거울 속 자기 모습을 본 순간 윤미는 처음으로 비로소 깨달았다. 나는 정말 너무 많은 걸 잃고 있구나. 그날 밤 윤미는 결심했다. 확인하자. 정말 어머니 이름이 적힌 건물이 있는지. 윤미는 어린 손주를 재우고 아들이 잠든 틈에 혼자 차를 몰았다.
목적지는 종로 상가 5층 건물. 주차를 하고 건물 앞에 서자 윤미의 심장은 몇 번이고 뛰었다. 간판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옥상가. 순간 윤미의 다리가 휘청했다. 정옥? 정옥. 어머니 이름. 그러나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다. 옆 건물 주인이 지나가며 말했다. 아, 여기요? 건물주 사장님 오늘 다녀가셨어요. 네. 그 사장님 말씀이 김정옥 사장님이요. 윤미는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았다. 혹시 어디로 가셨는지 연락처라도. 아휴,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요즘 여기저기서 사장님 찾아와요. 건물 팔면 70억은 받을 거라나? 윤미의 숨이 멎었다. 70억? 7천만 원도 아니고 그 어마어마한 금액이 어머니 손에 있었다고? 그리고 자신은 그런 사람을 집에서 쫓아냈다고? 그 순간부터 윤미는 공포와 후회가 뒤섞인 감정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윤미는 또다시 쪽방촌을 찾았다. 관리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 할머니요? 아무것도 안 남기고 가셨다니까요. 보통 어르신들은 이런저런 짐이고 약봉지도 있고 그러는데 그분은 싹 치우고 갔어요. 혹시 어디 사시는지 알고 계세요? 아니요. 근데 외제차 타고 갔어요. 기사 딸린 거. 윤미는 바로 뒷걸음질 쳤다. 외제차? 기사? 어머니가 그동안 며느리 눈치 보며 집안일만 하던 시어머니를 떠올렸다. 소리 없이 설거지하던 손, 손주 업고 다니며도 미소 짓던 얼굴, 시장에 가서 가장 싼 채소를 고르던 모습, 그 모습 뒤에 70억 자산가. 윤미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었다. 어머님, 어머님 제가 진짜 큰 죄를 지었네요. 그녀의 다리가 힘없이 주저앉았다. 윤미는 어머니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지만 집에 돌아오자 또 하나의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들이 한숨만 쉬며 말했다. 여보, 나 신용등급이 떨어졌대. 왜? 카드값이 미납됐다고. 이제 대출도 안 나온대. 윤미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럼 우린. 아들은 순간 울음을 삼키며 말했다. 우리 집 전세 보증금도 곧 문제가 될 수 있어. 윤미는 눈물까지 흘렸다. 어머님이 이런 걸 다 막아주고 계셨던 건가? 하지만 그런 사실을 깨달을수록 죄책감은 더 커졌다. 우리가 어머니의 마음을 짓밟았어. 며칠 동안 윤미는 사람들에게 시어머니에 대해 물었다. 종로 상인들, 떡집 아주머니, 관리인들. 공통된 말이 하나 있었다. 그분 정말 조용하고 성실하고 남한테 폐 절대 안 끼치던 분이었어요. 손주 얘기만 나오면 웃으시고 며느리 욕도 한 번도 안 하고. 근데 왜 갑자기 삶의 방식이 바뀐 것 같더라. 한 달 전부터 뭔가 작정한 사람처럼 차분한데 강해졌지. 윤미는 그 이야기를 들을수록 두려움이 더 커졌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실망하신 게 아니라 완전히 마음을 접으신 거구나. 그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눈물을 쏟았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너무 잘못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한편 정옥 씨는 강남집에서 전혀 다른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건물 관리 여성과 함께 임대 계약을 검토했고 상가 수익을 재정비하고 있었다. 여성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장님, 이 건물 수익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더 나올 수 있어요. 임대료 조정과 리모델링만 하면 한 해 45억 수익도 가능합니다. 정옥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시오. 나는 이제 내가 살아온 만큼
남은 인생은 편하게 살고 싶어요. 여성은 미소 지었다. 남들 같았으면 벌써 자랑했을 텐데. 사장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정옥 씨는 천천히 차를 마시며 말했다. 나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오. 사람이 중요한 거지. 그 말에는 수십 년간 남편과 함께했던 기억, 아들을 키우던 순간들, 그리고 며느리에게 받은 상처까지 모두 묻혀 있었다. 그날 밤 조용한 거실에서 정옥 씨는 오래된 유언장을 펼쳐보았다. 그 안에는 아직 아들에게 일정 재산을 남기는 내용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펜을 들고 그 항목을 지웠다. 그리고 새로운 문장을 적기 시작했다. 나 김정옥의 재산은 혈연이 아닌 내 삶을 진심으로 지켜준 이에게 남긴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매우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적었다. 나를 버린 사람에게는 남길 이유도 없다. 그 순간 정옥 씨의 눈빛은 누구보다도 단단했다. 고요하고 조용한 반전의 순간 그녀의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을 뒤흔들기 직전이었다. 며느리는 아직 모른다. 몇 달 뒤 그녀가 시어머니를 찾아가 저 정말 잘못했어요. 라고 울부짖게 될 것을, 그리고 그때 시어머니가 어떤 표정으로 서 있을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모든 게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며느리와 아들의 삶은 조용히 천천히 무너지는 중이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반전은 이제 막 2단계로 넘어가고 있었다. 윤미의 집은 더 이상 평범한 가정이 아니었다. 부부의 얼굴엔 늘 피곤과 초조, 짜증이 뒤섞여 있었다. 아침 6시, 예전 같았으면 정옥 씨가 손주 도시락을 챙기고 아들은 느긋하게 출근 준비를 했을 시간. 하지만 지금은 부부가 서로를 밀쳐가며 바쁘게 움직였다. 도시락 반찬이 왜 이래? 반찬이 하나도 없잖아. 내가 언제 반찬을 만들어? 당신이 좀 도와. 난 지금 면접 준비해야 한다니까. 나도 회사 복귀해야 하는데 무슨 소리야. 손주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은 이 집에 남아있던 마지막 버팀목까지 부셔버리는 듯했다. 윤미는 들리지 않게 작은 울음을 삼켰다. 며칠 후 집 문 앞에 붙어있던 빨간 고지서를 본 순간 윤미는 다리가 풀렸다. 전세 계약 만료 통보 및 연장 불가. 부동산에서 추가로 연락이 왔다. 전입한 지 오래돼서 곧 보증금 반환 요구 들어올 겁니다. 윤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전세 대출 상환도 있으시죠? 그럼 상당히 어려우실 텐데. 윤미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다. 어머님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 주셨겠지. 그녀는 갑자기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머니,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하지만 후회는 소용없었다. 아들은 실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게임만 했다. 윤미는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당신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 거야? 애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아? 아들은 반격했다. 그럼 당신은? 당신이 어머니 내쫓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이 꼴 됐겠어. 그 말에 윤미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나만 탓해? 당신도 그때 아무 말 안 했잖아. 어머니 편 한마디도 안 들고. 난 그때 당신이 너무 강하게 나가서 말도 못했어. 그럼 그게 변명이야? 둘의 말다툼을 들은 손주는 조용히 방문 문을 닫았다.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지옥과 다를 바 없는 싸움터가 되었다. 윤미는 견디다 못해 친정으로 향했다. 어머니는 반가워했지만 표정이 이상했다. 윤미야, 요즘 너네 시댁 얘기 들었다.
무슨 얘기요? 내가 어머니를 내쫓았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라. 그거 사실이니? 윤미는 말문이 막혔다. 제가 내쫓은 게 아니라 어머님도 힘들어 하셔서. 하지만 친정 어머니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 너는 어머님한테 잘했어야지. 시어머니 욕하는 건 어디 가서도 하지 말란다고. 내가 못 박았잖아. 윤미는 결국 참지 못해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나 진짜 후회돼. 친정어머니는 그제야 딸을 안아주었다. 하지만 그 말은 윤미에게 더 큰 상처가 되었다. 윤미는 집으로 돌아온 뒤 밤새 인터넷을 뒤졌다. 종로 상가 건물 매입 기록, 부동산 뉴스, SNS 게시물. 그러다 한 블로그에서 중요한 글을 발견했다. 종로 상가 건물주 김정옥 사장님, 최근 상가 리모델링 검토 중. 그 밑에 달린 댓글 중 하나. 그분 며느리한테 버림받았다는 얘기 있던데. 정말 똑부러진 분이시던데요. 윤미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사람들이 우릴 이렇게 보고 있구나. 수치감과 두려움이 뒤엉켜 몸이 떨렸다. 어머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윤미는 그 블로그 게시물의 사진 속에서 한 여자를 발견했다. 바로 정옥 씨에게 조언을 해주었던 40대 정장 여성. 윤미는 블로그 글쓴이와 어렵게 연락을 이어 그 여자가 근처 부동산 개발 회사 직원임을 알아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여자를 찾아갔다. 회사 로비에서 만난 그 여성은 윤미를 보자마자 표정이 변했다. 무슨 일이신가요? 윤미는 거의 매달리듯 말했다. 그 혹시 제 시어머니 김정옥 사장님 어디 계시는지 아시나요? 여성은 차갑게 대답했다. 그건 개인정보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발 좀 알려주세요.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윤미는 눈물을 흘렸다. 여성은 한참 동안 윤미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사장님이 며느님께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이셨어요. 윤미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왜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데요? 여성의 대답은 잔인할 정도로 담담했다. 그만큼 크게 상처받으신 거겠죠.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도어락에 A사 용지가 붙어 있었다. 전기요금 미납, 가스요금 정지 예정, 관리비 3개월 체납. 윤미는 내려앉았다. 바닥에 주저앉은 윤미의 손에 휴대폰이 떨어졌다. 그때 전화 한 통이 울렸다. 여보, 우리 이제 이 집 못 지키겠어. 아들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 들어왔대. 윤미는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우리 진짜 뭐가 되는 거야?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동안 집은 울음과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결국 아들이 말했다. 여보, 우리 어머니 찾아야 해. 윤미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어머니가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 윤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우리가 어머님을 그렇게 대했는데 용서하시겠어?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찾아가야지. 두 사람은 마치 마지막 줄 같은 말에 서로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한 가지 사실은 모른 채였다. 정옥 씨가 이미 유언장을 완전히 새로 썼다는 사실. 그녀가 머무는 곳을 알고 싶은 마음에 윤미는 남편과 함께 정옥 씨의 주민등록지, 지인들의 주소를 모두 확인했다. 결국 찾아낸 건 강남의 한 고급 단독주택 주소. 그들은 그 집을 찾았다. 문 앞에 서자마자 경비원이 다가왔다. 누구십니까?
저 김정욱 사장님 며느리입니다. 어머님 뵈러 왔습니다. 경비원은 고개를 저었다. 사장님께서는 방문 허락하신 분 외에는 만나지 않으십니다. 저희는 가족이에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지시입니다. 윤미의 표정이 굳었다. 어머님이 저희를 만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경비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더 큰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배려였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잔인했다. 윤미는 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얼굴이라도.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윤미가 울고 있는 동안 집 안쪽 창문 사이로 누군가 커튼을 젖히고 밖을 바라보는 모습이 잠시 보였다. 바로 정욱 씨였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멀리서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옆에서 그녀를 보좌하던 정장 여성이 말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정욱 씨는 천천히 대답했다. 저 아이, 아직 아무것도 몰라.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준비는 마쳐두었습니다. 정욱 씨는 창문에서 시선을 떼며 말했다. 그래, 이제 정말 마지막 장면만 남았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다. 며느리는 문 앞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어머님, 정말 한 번만 제 말을 들어주세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아들은 힘없이 말했다. 여보, 가자. 오늘은 안 되나 봐. 윤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는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닌가 봐. 둘은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자동차 문을 열려던 순간 윤미는 뒤를 한 번 더 돌아봤다. 하지만 차가운 조명 아래 서 있는 건 경비원뿐이었다. 강남 집안 정욱 씨는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유언장, 재산명세서, 건물관리위임장, 기부금 관련 문서. 정욱 씨는 마지막으로 한 문서를 꺼냈다. 그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상속 제외 대상 아들 김민수, 며느리 윤미. 그리고 그 아래엔 한 줄이 더 적혀 있었다. 이유 가족의 조건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다. 그 순간 정욱 씨의 얼굴엔 비로소 진짜 해방된 사람의 미소가 떠올랐다. 며느리와 아들은 아직 모른다.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카드 채무, 대출 이자 중단, 아이 교육비 체납, 부부 갈등 극단적 악화,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올 것이란 걸. 그리고 그 모든 고통 뒤에 한 문서가 날아들 것이다. 바로 시어머니 유언장 사본. 그 사본은 이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것이다. 윤미는 아직도 모른다. 시어머니가 그녀를 용서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시어머니가 왜 그날 바로 집을 떠났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선택이 곧 모든 걸 끝낼 것이라는 사실을. 전세금 반환 소송, 카드 정지, 각종 체납 고지서가 쌓여만 가던 어느 날 아침, 아들은 창백한 얼굴로 우편함에서 커다란 등기 서류를 꺼냈다. 봉투 상단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김정욱 유언장 공개 통지. 남편의 손에 들린 그 한 줄을 본 순간 윤미는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유언장?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윤미는 눈물부터 터뜨렸다. 나 어머님 용서도 못 받았는데. 하지만 아들은 달랐다. 손끝까지 떨리며 봉투를 뜯었다. 유언장, 우리 이름 있겠지? 엄마가 그래도 우린 가족인데. 윤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우린 이미 어머니 마음에서 지워졌어.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시어머니는 그 누구보다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다. 그러나 상처도 그만큼 깊이 받는 사람이었다. 며칠 뒤 부부는 초췌한 모습으로 강남의 한 법무법인에 앉아 있었다. 담당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고인께서는 생전에 재산을 정확히 계산하고 상속자를 지정해 두셨습니다. 윤미는 손을 꽉 쥐며 속으로 말했다. 어머님 제발 저희를 조금만이라도.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총 자산은 건물 포함 약 73억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윤미의 숨이 멎었다. 73억? 그 엄청난 재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받는 걸까?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저희가 상속자인가요? 변호사는 잠시 멈춘 뒤 가장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닙니다. 윤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네, 고인께서는 아들 김민수 씨와 며느리 윤미 씨를 상속 대상에서 전부 제외하셨습니다. 남편은 턱이 빠질 듯 벌어졌고 윤미는 숨을 들이쉬지도 못했다. 왜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변호사는 조용히 유언장 일부 내용을 읽어주었다. 변호사는 종이를 들고 읽었다. 상속 제외 사유. 혈연이라도 나를 버린 자에게는 남길 마음이 없다. 그리고 내 마지막 남은 것은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이에게 준다. 그 순간 윤미는 온몸을 떨며 의자에서 구부러질 듯 했다. 어머님, 정말 그 말밖에 할 게 없었어요? 아들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엄마가 우리에게 이럴 리가 없어. 하지만 변호사는 더 충격적인 내용을 읽었다. 변호사가 말했다. 고인의 모든 재산은 생전에 고인을 도와드렸던 한 여성에게 돌아갑니다. 윤미의 눈이 크게 떴다. 혹시 그 건물 관리 도와주던 그분? 아들은 허탈하게 중얼거렸다. 엄마는 가족보다 그 사람을 더 믿었어. 변호사는 덧붙였다. 고인은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윤미는 그 순간 숨이 턱 막히며 무너져 내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그 기회는 이미 영영 사라져 있었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USB 하나를 꺼냈다. 고인이 직접 남기신 영상입니다. 화면에 흰 정장 차림의 정옥 씨가 앉아 있었다. 건강해 보였고 평온했다. 민수야 그리고 윤미야. 윤미는 화면을 끌어안다시피 했다. 어머님, 영상 속 정옥 씨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나는 너희가 행복하길 누구보다 바랐다. 윤미는 얼굴을 들지도 못했다. 하지만 사람은 마음을 다해준 만큼 상처도 깊이 받는 법이지. 나는 너희에게 버려졌구나. 그걸 깨달았단다. 윤미는 울며 말도 못하고 흔들렸다. 그래도 미워하고 싶지 않았다. 너희가 살아온 환경도 모르지 않으니까. 영상 속 정옥 씨는 잠시 말을 멈춘 뒤 강한 눈빛으로 말했다. 하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선택은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이에게 하고 싶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너희가 앞으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부디 깨닫길 바란다. 그게 내 마지막 바람이다. 영상이 꺼졌다. 그 순간 사무실 전체가 숨조차 멈춘 듯한 침묵에 잠겼다. 윤미는 영상이 꺼진 후 책상에 엎드려 울부짖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제발. 하지만 그 울음은
모든 걸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여보,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잃었어. 윤미는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었다. 어머님이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서러우셨을까. 그녀는 처음으로 그날 자신의 말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달았다. 요양원 가세요. 우리도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 말들이 칼처럼 되살아왔다.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또 하나의 서류가 도착했다. 김정옥 사장님의 마지막 기부증서. 내용: 종로 상가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 일부, 지역 노인 복지관 지원금, 고령자 의료 지원 기금. 윤미는 그 서류를 보며 마치 정옥 씨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나는 나처럼 고단한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 윤미는 마음이 더 무너졌다. 어머님은 끝까지 남을 위해 살았는데 나는 내 욕심과 편안함만 바라봤구나.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며느리라고 말할 자격도 없다고 느꼈다. 어느 비 오는 날 윤미와 남편은 조용히 산소를 찾았다. 묘 앞에 꽃을 내려놓고 둘은 끝없이 울었다. 윤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저는 한 번도 어머님께 수고했다고 말한 적이 없네요. 손주도 편지를 가져왔다. 할머니, 김치찌개 해줘서 고마웠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윤미는 흐느꼈다. 어머님,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저를 용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말했다. 엄마, 미안해. 묘비 위로 빗물이 흘렀다. 마치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며느리 얼굴을 쓰다듬어주는 듯했다. 정옥 씨는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상처나 미움이 아닌 삶의 마지막 가르침을 남겼다. 유산보다 더 큰 것, 재산보다 더 강한 것, 소중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 가족을 위한 희생을 당연히 여기지 말라는 것,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 윤미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그날의 잘못을 잊지 못했다. 묘에서 내려오는 길, 윤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어머님, 저도 이제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 볼게요. 아들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우리 다시 잘해보자. 어머니가 우리에게 남긴 건 돈이 아니라 교훈이니까. 윤미는 눈가를 닦으며 말했다. 그래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시 시작해요. 하늘은 흐렸지만 어딘가 희미한 햇빛이 비쳐왔다. 마치 정옥 씨가 마지막으로 그들을 편안히 보내주는 것 같았다. 며느리와 아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선택에서 스스로 물러난 시어머니, 가족보다 자신을 존중해준 사람을 택한 단단한 시어머니, 뒤늦게 후회하며 무너진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남겨진 건 시어머니가 평생 쌓아온 인생의 마지막 메시지.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복수보다 깊고 참교육보다 현실적인 시니어 세대 마음 깊숙이 남는 결말입니다.